연설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입니다. 연설이면 뭐예요? 말하기죠. 말하기인데 몇 명 대 몇 명 말하기. 1대 다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1대 다의 말하기 방식. 물음에 답하시오. 읽기 전에 옆에 볼게요.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어디가 1번 문제만 있었구나. 여기까지. 말하기 방식. 청유의 문장 사용하여 주장 어쩌고 저쩌고 통계 자료를 근거로 신빙성 강화하고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대상의 가치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적 해결에 탐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뭐 그냥 이러한 이야기들. 요거 어때? 여기 처음 지문부터 끝에 읽을까지 한 2분만 기억하면 돼. 오래 기억할 필요도 없어.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에서 신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에 부유하던 북극놈의 눈물을 보며 모두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의 보호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연설의 목적이겠네요. 뭐 나온 거 있나? 4번 있죠.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었던 거. 그러니까 4번 지우면 되지. 우리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어머, 통계 자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 지우면 되겠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왔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산림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에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여기 중요한 데입니다. 1번에 뭐 지울 만한 얘기 있어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겠냐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흡수에 탁월합니다. 에이치, 갯벌 지까지 게 무어? 아니요. 연안 생태계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얘네들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와 산림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상되는 반론 지워졌죠? 1번에 또 몇 번 지울 수 있어요? 3번 지울 수 있지. 통계에 따르면 갯벌의 면적은 4%지만 흡수는 어쩌고 저쩌고 우와 그냥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네.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갯벌과 염습지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옆에 문제에는 없지만 단어 뜻 설명해줬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하지만 연안은 수천 년간 저장합니다. 짱인데 연안 생태계에 훼손되면 그동안 보관해놨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안 생태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겁니다. 예, 진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인가? 우리에게 괴로워질 거예요. 이 정도면 비유적 표현이지. 이 11회 1번 또 몇 번 지울 거예요? 5번 지울 거예요. 1번의 답은 몇 번? 1번. 그렇게 답 찾으면 밑에 거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네. 답은 1번. 자, 저하고 이제 얼굴 맞대고 미니 모의고사 푸는데요. 항상 빨간색으로 뭔가를 써드릴 거예요. 자, 뭐 쓸 거냐? 확인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제 기억났네요. 자,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거는 오답 그거는 아이씨 화냈네. 그거는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수학이랑 완전 달라. 수학은 답 찾는 거잖아요. 국어는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이야.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2번 볼게요.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고 나는 가를 작성하기 위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되어 있죠? 뒤에 문제 먼저 볼게요. 2번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계획 세워놓고 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 찾는 거네요. 자,
몇 개 확인할까요?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그러면 뭐 인포그래픽의 개념 나오면 되죠. 분류 기준. 비상구도 인포그래픽인가? 글에 비해 더 나은 점. 장점 뭔가?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뭔가? 한, 둘, 셋, 넷, 5개. 단어 5개만 지문 읽을 때까지 기억만 하면 돼. 시작합시다. 개념, 기준, 비상구, 나은 점, 배경.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어머, 벌써 개념 나왔죠? 기억 지울 거야. 인포그래픽에 대해 관심이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는 넘치고 정보의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아지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주목받게 된 개념. 이거 미음 뭐 살짝 될 것 같은데, 그쵸? 뭐 요 정도면 배경 이렇게 합시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 쓰임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보는 것보다 요즘에는 신문 뉴스 봐도 카드 뉴스 많이 보지. 본다고 해줘요. 예.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 등의 그래픽 기호처럼 시설이나 사물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어머, 비상구 표시. 그러면 예, 픽토그램. 맞죠? 그러니까 예, 괜찮아. 몇 번이었어서 디귿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은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냐? 그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냐? 인포그래픽,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다는 거겠지.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네요. 장점. 그러니까 리을 있지. 우리 웬만큼 다 지운 것 같은데 남은 거 또 뭐 있나? 리은 아직 못 지웠죠? 네. 리을 있었고 디귿. 비상구 표시는 인포그래픽인가? 얘는 아니라고 답 찾았죠? 네. 그러니까 남은 건 몇 번? 2번. 이거 2번이 답이야. 됐을까? 자신 있으면 여기까지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바로 3번. 된소리 대기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된소리 대기 어쩌고 나온다라는 거는 음운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운은 뭐예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말 더럽게 어렵죠?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음하고 모음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운이야. 된소리 대기는요. 그드브스즈와 같은 예사소리가 끄뜨뿌스즈와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서 나는 변동을 나타냅니다. 받침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뭐 네모 2개 체크. 옆에다가 이런 미안. 받침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를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네모 2개 쳐놓고 앞에 글자에 그드브가 오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국밥이라고 써놨지만 발음은 어떻게 해요? 국밥. 이렇게 발음하는 것들. 됐을까요? 네. 다음 어간 받침 느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촛소리 그드스즈를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옆에다가 또 쓸게요. 얘는 네모 역시 2개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얘가 용언이어야 합니다. 동사 형용사여야 해요. 어간이고요. 어미예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어간이 느,
느즈, 무, 르무 이렇게 되면 그, 드, 스, 즈를 된소리로 바꾸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저랑 공부하면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글자 그드 보이면 뒤에 예사 소리를 된소리로 바꾼다. 동사 형용사일 때 어간이 느, 무로 끝나면 그드, 스즈는 된소리로 바꾼다. 다음 니은으로 해당되는 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네모 2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쓸 거예요. 얘네들이 한자. 한자인데 앞에 글자가 리을이야. 그러면 뒤에 드, 스, 즈를 된소리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시작하러 갑시다. 기역에 해당되는 거. 기역 뭐예요? 어간 받침이라 했으니까 일단 용언, 동사 형용사여야 돼. 전부 다 동사 형용사에 해당되죠? 일단 패스. 다음 니은, 느, 느즈, 무, 르무여야 돼. 느 괜찮죠? 느즈 괜찮아. 르, 분의 탈락. 문의 합격. 르, 흐저 탈락. 됐을까요? 다음 뒤에 그드, 스즈가 와야 돼. 그드, 스즈. 그드, 스즈. 전부 다 와있죠? 괜찮아. 다음 한자어에서 받침 앞에가 리을로 끝나야 돼. 전부 다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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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로 끝나죠? 뒤에 드스즈가 와야 돼. 드스즈. 얘는 기역이죠? 탈락. 드스즈. 탈락. 됐을까? 드스즈. 얘는 합격. 드스즈. 얘 합격. 드스즈. 얘 합격. 괜찮죠? 전부 다 합격인 거는 몇 번? 4번. 끝. 이렇게입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니지? 밑에죠? 접사, 어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오케이. 자, 되어 있다면 접사가 뭐예요? 어근이 뭐예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자, 4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접사와 어근입니다. 자, 접사. 단어의 일단 어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어근이라는 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접사는요. 어근에 붙어서 그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한정해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들.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립성이 있고요. 접사는 자립성이 없어요. 혼자서 못 씁니다. 이러한 접사가 결합하면 본래 단어의 의미가 한정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밑에다가 쓸 거예요. 단어라는 애가 있어요. 단어라는 애가 있어요. 단어는 크게 단일어하고 복합어로 나눌 거예요.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하고 합성어로 나눌 거예요. 단일어는 왜 단일어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근 하나만 있으면 그거 단일어야. 하늘, 바다, 땅, 사람, 코스모스 이런 거. 파생어는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어근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접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접사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 파생어. 접사가 뒤에 오면 접미 파생어. 예를 들면 돼. 접두 파생어는 뭐 있냐면 햇밤, 날고기, 개소리 하지마 할 때 그 개소리. 진짜 개 짖는 소리 말고 할 때 그 개소리. 밤에 야, 개 짖는 소리 좀 내지 마라 할 때 그 개소리는 합성어야. 개소리니까. 접미파생어는요. 접사가 뒤에 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너는 이해를 못했네요. 끼어들 타이밍이 아닌데요.
선생님, 베개, 깊이, 높이 이런 애들이에요. 왜요? 깊이는 깊다 더하기 2거든. 높이는 높다 더하기 2고요. 그러면 눈치를 채볼까? 합성어는 뭘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두 개 이상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이 날고기의 날은 익히지 않은 이라는 뜻의 접사고 날짐승 이런 말이 있어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들. 요즘 제가 훅 빠져있는 군고구마. 논밭, 손발, 부모, 피땀 이런 애들을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을까? 괜찮아. 이 시간대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단어,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여기까지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사, 어근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요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문법 특강할 때 설명하면 한 번 들은 얘기 또 듣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요. 이거 다음 주 이거 조사 한번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주는 올 수 없으면 제가 혼자서 영상 찍어놓고 쏴드릴 거고 교재만 그 전에 한번 받아가시면 돼요. 교재 엄청 귀엽고 재미있는 교재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손이 엄청 바쁠 거예요. 신난다. 자, 어쨌든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는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품사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자, 깊이라는 명사는 깊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가 명사가 된 거고 품사가 바뀐 거고요. 덧씨는 명사예요. 신, 명사, 명사가 명사로 된 거지. 개떡은요. 명사가 됐죠. 옆에다 쓸까? 명사가 씁니다. 덮개는요. 덮다, 동사가 덮개, 명사가 됐죠. 들꽃은 꽃, 명사가 들꽃, 명사가 됐죠. 밤길은요. 길, 명사가 밤길, 명사가 됐지. 하늘은 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 단일어예요. 됐을까? 일단 파생어 찾아야 돼. 파생어 어디 있어? 파생어. 개떡. 덮개. 들꽃은 파생어가 아니에요. 왜? 들. 실질적인 뜻이 있으니까. 꽃. 밤길도 밤. 어근. 길. 어근. 하늘은 애초에 단일어.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근데 품사가 바뀐 놈 누구? 2번. 답은 2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나는 4번 문제만큼은 네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장담컨대 2월 28일까지 수업 다 들어놓으시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내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조금만 욕만 하면 여러분들 잘하실 건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저 욕 엄청 잘해요. 창의적으로. 욕 좀 하니 친구들?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렇게 요즘 학생인데도 저렇게 선량한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표정인데. 그러한 선량으로 어디 가서 막 돈 뺏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때려도 안 되고 맞아도 안 돼. 뺏어도 안 되고 뺏겨도 안 되고 혹시 누가 나를 때려? 그러면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죽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물어 뜯어. 물어. 대신 무는데 뭐 팔다리 이런 데 말고 여기 눈두덩 위에나 귀나 코 같은 거 물어 뜯어. 쥐가 뭔데? 내가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식인데. 그리고 엄마가 나 쓰라고 준 용돈을 왜 쥐가 가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평화주의자예요. 피스.
5번 문제 볼게요. 오늘 수업 뭐라 그랬어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 밑줄. 자, 문제 해설하고 상관없는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 얘네들은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내용 전개 방식 위에다 쓸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왔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라.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글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할 거예요? 위에 하나만 더 쓸까요? 단락별. 안 하던 기능을, 안 쓰던 기능을 쓰려고 했더니 역시 어색하죠? 괜찮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단락별. 핵심어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단락별 핵심어를 찾아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라. 그러면 5번 답이 나와 있을 것이다. 됐을까요? 6번 문제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뭔가 다른 애들한테 단어 뜻 쓰여져 체크되어 있겠지. 걔네들한테 물어본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아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찾아라. 공통점하고 차이점 중에 차이점에 더 주목하라. 그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7번 문제 확인할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 읽고 난 다음에 보기 보러 오는 겁니다. 8번 문제 확인할까요? A, B, C, D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뜻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시험장에 가서 보다가 시험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8번 같은 문제 제일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나머지 3개 찍고 8번은 풀어놓고 한 문제라도 내 실력으로 건질 수 있으니까. 됐을까요? 자, 앞으로 돌아올게요. 8번 문제 지금 풀고 오세요. 답은 이따 체크하겠지만 같이. 역사가 삶을 가르치고 삶을 규정하는 조건이라면 삶이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역사와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일까? 일단 영혼 없이 밑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본다. 어우씨, 화내고 있네. 평화주의자인데. 됐어? 그냥 손으로 쓸래요. 자, 죄송합니다. 하던 대로 할게요. 자, 확인합시다. 첫 단락에서 질문한다. 그 질문이 글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단락에서 삶이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역사의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인가? 역사는 삶에 기여해야 한다.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념비적 역사, 공통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또 빨간색으로 옆에다 쓸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지. 왜? 뭔가 다르니까 나눠놨겠죠. 크게 보면 대조예요. 대조는 문제다. 시험 문제 반드시 물어볼 거다.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나눕니다. 또 문제 푸는 요령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이 뭔가를 열거하면서 끝난다? 그거 거의 100% 한 단락 거의고요. 거의 100% 한 단락씩 먹을 거예요.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다음 비판적 역사. 됐을까요? 근데 가끔 두 단락씩 먹을 때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동품적 역사가 다른 거와 달리 두 단락이야? 그러면 골동품적 역사에만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 유형이 그래요. 기념비적 역사는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역사다. 어쨌든 단어 뜻 설명해 준 거니까 밑줄. 이것은
인간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아름답게 성취하여 현존의 모습을 차원 높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념비적 역사를 통해 과거의 위대함이 우상 숭배가 되고 생성과 변화가 무시된다면 역사적 상황이나 시대적 필요와 아무 관련이 없는 특정한 위대함에 대한 광신주의가 탄생할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한 일방적 의미 규정, 특정한 역사적 위대함에 대한 숭배와 모방의 강요는 기념비적 역사가 지닌 위험이다. 기념비적 역사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문제점을 얘기해줬네. 다음에도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완전 땡큐지.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 자꾸 예상해야 돼. 다음 내용 뭐 나올까? 뭐 나올까? 골동품적 역사는 오래된 과거를 찾아 보존하면서 전승하는 것이다. 이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우리 단군 신화에 진짜 곰이 쑥이랑 마늘 먹고 사람 되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골동품적 역사는 전통과 매개되어 인간은 이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유래를 알고 이해하고 확장한다.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구나. 비범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기념비적 역사와는 달리 끊어. 앞에 기념비적 역사, 비범한 기념비적 역사에 비범한 인물 이런 얘기 있은 적 있어요? 없네. 그러면 귀찮아도 와서 쓰는 거야. 기념비적 역사는 비범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다시 내려와서 골동품적 역사는 일상적 습관과 관습을 규정하여 보장하고 일상적인 것, 민족의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 우리 민족은 하나 아닙니까? 골동품적 역사를 통해 현재의 인간이 전통과의 유래를 인식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골동품적 역사는 과거에 대한 미라적 숭배로 미래적 삶을 뽑아낼 수가 있다. 여기에만 홀딱 빠져 있으면 미래 생각을 안 해. 굳은 관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 즉, 삶을 보존할 줄만 알 뿐 생산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비판적 역사는요, 과거를 숭배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역사다. 비판적 역사, 이건 언제 써먹습니까? 과거의 절대화와 고착화에 대항하여 과거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역사적 전통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안에는 판결받아야 할 정치적 특권, 지배적 관습 등이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저것들 깨부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비판적 역사. 비판적 역사는 이것을 폭로하고 파괴한다. 판결 기준은 절대적이고 선언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가 판결 기준이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미루었을 때 비판적 역사는 보존되고 전승된 과거의 투쟁과 버려온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하게 한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인간은 비판적 역사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원하는 과거를 만들고 정당화하는 거다. 비판적 역사 역시 위험성이 있다. 끊어.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의 의지를 품었지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위해 과거 부정의 척도를 세울 수 없는 비판적 역사가는 생각 없이 비판하면 과거를 파괴하기만 할 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 기념비, 골동품, 비판 관점을 활용하여 과거를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유용한 것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5번 이미 답 찾으셨을 수 있어요. 내용 전개 방식. 삶이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3과 역사가 맺는 관계 세 가지. 기념비, 골동품, 비판적.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속 그러나 라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5번에 몇 번 할 거예요? 1번.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장단점 설명하고 있다. 1번. 6번 보러 갈게요. 기억은 누구예요? 기념비죠. 기념비는 과거의 비범한 대상에 주목한다. 우리 아까 엄청 잘 썼던 것 같아. 기념비. 비범한 거. 괜찮죠? 6의 2번. 니은. 골동품은 민족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해준다. 골동품. 결속력을 강화해줘요? 우리 하나 아닙니까? 있나? 여기 있잖아요.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강점. 그 6의 2번 맞는 얘기지. 6의 3번. 기억 디귿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더 차원 높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디귿도 비판적 역사. 뭔가 만들어내요?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를 판결 기준으로 따라서 여기 있네요.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 4번. 기억과 달리 니은 디귿은 실제적 검증 과정을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합니다. 일단 니은 실제로 역사를 검증해요? 여기 보세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 디귿이 맞네, 기억이 틀리네, 니은이 디귿이 틀리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관심거리가 아니야. 왜? 이미 틀려먹은 문장이니까. 답은 4번. 6의 5번. 디귿과 달리 기억 니은은 과거를 긍정합니까? 자, 앞으로 올까요? 기억, 과거 긍정해요? 기념비 세웁니다. 과거의 위대함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를 긍정하는 거지. 니은, 골동품은요. 과거를 찾아서 보존하고 이어나갑니다. 긍정적인 거지. 디귿은요. 비판적 역사는 대놓고 얘기했네. 과거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6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지. 뒤에 7번 보러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관습이던 가부장적 제도가 우리 맨날 가부장 이런 얘기 들어보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가부장 무슨 뜻이에요? 집에선 아버지가 짱이에요. 집에선 남자가 짱이에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지닌 모순을 밝힘으로써 남녀 평등에 근거한 합리적 가족 제도를 제시했다. 오,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네?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더 좋은 걸 만들었죠? 1번. 가부장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절대적인 정의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거야? 아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니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거잖아. 옛날엔 맞는 거였을 수 있어. 지금 봐서 아닌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진짜 시험 볼 때 이렇게 답 나오잖아. 자신 있게 하고 다음 거 넘어가. 근데 꼭 맞는 건 아니야. 3점짜리면 3점짜리인데 틀린 거 찾기지. 웬만해서 1번에 답 없어. 2번. 가에서 제시한 새로운 가족 제도는 과거의 부정이자 그쵸? 창안, 만들어낸 새로운 관습이다. 맞지? 이순신 장군을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높이 평가하여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네 이거 기념비. 특정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대놓고 기념비네요. 이순신의 위대함을 기리고 보존한다. 인간 현존의 모습을 높은 차원으로 만든다. 이렇게까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괜찮아. 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공동체로 알려진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단군을 우리의 시조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 단군의 자손을 설정했다. 단군을 시조로 만들 때에는 단군이 진짜 그렇게 곰 사람 되고 어쩌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의 자손임을 인식하게 해서 한민족이다, 뭉쳐 귀속성을 느끼게 합니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다음 나타나 있는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조금만 참으면 쉴 수 있어. 뒤에 9번 볼게요.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 나와 있죠.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뭐 물어보냐? 주로 시점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소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건 전개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시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 다음 플러스 아이고야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꼭 나오는 말 뭐 있냐면 요 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편집자적 용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서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라서 너무 아는 게 많아. 사람의 속마음까지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 막 수다 떨고 싶어. 아, 이런 상황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자꾸 평가해서 얘기해줘. 그 부분들이 꼭 있을 것이다. 10번 문제는 뭔가요? A와 B에 나타난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야 되겠고 11번 경패의 마음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들어서 속담 잠깐 나오는 것 같았다 다시 안 나오고 있어요.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전개할 때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번은 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 어디에다가 밑줄? 보기를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본문 보러 가기 전에 보기 읽고 가란 얘기예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소설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널리 읽혀진 작품이 아니거든.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렴. 이라고 하는 일종의 배려 같은 거야.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접강. 접강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누군가가 내려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걸 접강이라고 해요. 인물인 유복의 일세를 다룬 영웅담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킨 이야기인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적강을 한 남성 주인공이 태어나 비천한 처지, 뛰어난 성품을 지닌 여자 주인공을 만나 인연을 맺어 좋은 여자 만났어요. 주인공들이 친지에 의해 쫓겨나고 고난을 겪어요. 여성 주인공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수학해 공부한다고? 공부해서 어디다 쓸까? 벼슬하는 데 쓸 거예요.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서 입신 출세합니다. 이 얘기가 다 있나 봐요. 하나 빼고. 괜찮은가? 아닌가? 있어도 틀린 설명 있을 거래요. 앞으로 올게요. 너무나 재밌는 옛날 얘기 듣는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 걸식한다. 유리 또 돌아다니면서 걸식 빌어먹는다. 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거지. 떠돌이 거지. 유복의 인물됨을 알아본 상주 목사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한다. 상주 목사가 도와주죠. 이런 것들 조력자. 그러나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경패 언니의 남편, 형부겠지, 유소현,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난다. 세상에 12번 문제에 어떻게 해요? 벌써 A, B, C 세 개가 훅 벌써 지나갔어. 12번에. 그렇지 않아요?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 밥을 빌러 다녔다. 처녀와 마을에 들어가 밥을 먹고 방앗간에 찾아가 거적을 깔아다 놓고 둘이 마주쳐 팔을 대고 자니 신세가 궁했다. 완전 극도의 가난함이지.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 군자였었다. 인물의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네요. 대놓고 인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고어에 흥이 다하면 옛말에 즐거움이 끝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흥, 진, 비례, 고, 진, 감래. 하늘이 어찌 어진 사람을 곤경 속에 던져 두었셨는가. 밑줄. 바로 요게 아까 고전소설이라고 하면은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편집자적 논평.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이 기쁘더라다. 아, 너무 가난한데 남편 너무 잘생겨서 좋아. 이런 느낌?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밑줄. 바로 얘도 편집자적 논평. 이튿날 밥을 빌어먹고 처녀가 유복 남편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조차 없나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건너 북쪽 돌각담이 임자가 없으니 돌각담을 헐고 움이나 한 칸 묻어봅시다. 움은 평지를 이렇게 땅을 파서 거적대기 같은 걸로 대충 씌워서 만든 얘네들을 움이라고 해요. 독리로 제목과 이영을 구하니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서로 다투어가며 주워졌다.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불쌍했나 봐요. 처녀가 유복과 더불어 움을 묻고 거적을 얻어깔고 밥을 나눠다가 먹다가 그 밤을 지내니 커다란 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이 흐뭇했다.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여기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 남의 방앗간에서 자던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아이쿠야. 인근 사람들이 유복의 가련한 정상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세상에 마을 사람들이 그지라고 그래도 옷도 주고 호장 부부를 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얘네 쫓아낸 사람들 욕했대. 유복이 남의 집에 물도 길어주고 방아질도 해주니 밥은 먹을 수 있었고 옷이 없어서 초라했다. 처녀가 하루는 유복에게 말했다. 남편한테 얘기했어. 우리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헤어져. 아니에요. 옛 그래. 요 정도면 인용이지. 인용.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입신, 몸을 세워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며 문호를 빛나게 하며 집안을 빛나고 조상 향부를 빛나게 하라. 문필, 글을 배우지 않으면 공명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라면서 너 지금 뭐 하라고? 글 공부해라. 오빠 고시 준비할래? 이러면서. 그래서 옛사람도 낮이면 밭 깔고 밤이면 글을 읽어 성공하여 길이길이 기린각의 화상을 그린 족자가부터 훗날의 유전, 이름을 남기는 것이 대장부입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영웅 호걸이 되었다라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무식하면 안 됩니다. 유식해야 됩니다. 남편, 글 공부하세요. 유복이 처녀의 말을 듣고 감동했다. 내가 어려서 글자를 읽었지만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소마는 글을 배우려 한들 어디서 배우고 책 한 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또한 나 공부하러 가면 당신 외로운데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이오. 당신 걱정. 낭자가 말했다.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라도 이 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양식을 알아서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뒷절에 원강대사라고 하는 절이 중이 도승이고 천하의 문장이라고 하니 뒤에 있는 스님이 글 엄청 잘한대. 거기에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글을 가르쳐줄 듯하니 올라가십시오. 일단 정지. 왜? A, B 아까 묶여있는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10번 보러 갈게요. 1번 A에서 경패는 옛날 글을 인용하죠. 상대의 갑성 촉구. 너 이제 글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2번 경패는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당신이 봤을 때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 얼굴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나? 호소하는 거 아니죠. 2번 틀리지. 3번
서리적 물음을 통해서 알면서 물어보는 문장이 있었죠? 자신의 의중, 너 글 공부해라를 상대방에게 드러낸다. 괜찮죠? B에선 자신의 현재 처지를 들어서 나도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5번 내가 글 공부하러 가면 아내인 당신 혼자 남아서 처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괜찮지? 그래서 답은 2번. 신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엄청 큰 돈 썼을 거예요. 이 당시에. 나아가 책 한 권 얻어다 주면. 이 시절에 책값 엄청 비쌌으니까. 공자의 나이 13살이니 8년을 공부하여 20이 되면 내려오십시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얘네 둘 지금 13시야. 13시면 몇 학년이야? 야, 까진 애들. 까진 애들. 그렇게 하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그 전에 내려오면 절대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다. 너 8년 동안 공부하고 저기 고시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 전에 내려오면 너 확 죽어버릴 거야? 거의 반 협박이죠. 이렇게 가기를 재촉했다. 유복이 낭자의 정성을 거절 못하여 책을 끼고 절에 올라갔고 대사를 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스님이 남자인 유복이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어머! 13년 전에 하늘의 별 하나가 무주 땅에 떨어져서 영웅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빛이 사라져서 곤란에 처해 있구나라고 짐작했는데 그게 너였구나. 장부의 산의 대장부의 어릴 적 고생은 영웅 호걸의 사법 재료가 된다. 사람이 고초를 겪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 너 오늘날 고생한 걸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살라. 그를 가르치니 유복은 원래 하늘의 선동이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를 가르치며 100글자에 능통했다. 문, 일, 지, 십. 하나를 들면 열을 안다. 그럭저럭 과거날이 당도하여 과거 보는 장소에 기구를 차려가지고 과거 보러 갔는데 옛날에 과거 조선 후기에는 개판이었어요. 이렇게. 자리를 얻지 못하고 민망해하다 한쪽을 바라봤더니 어머 유소연, 김평이 자리를 넓게 점령하고 있었다. 얘네 누군데? 자기 쫓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지들이 제 글을 짓지 못해 남의 손을 빌려 과거를 보려고 주안을 차려 과거 보는 일을 관대히 대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이야. 과거 시험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뛰어가서 앞에 자리 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시험 보는 놈은 한 놈인데 옆에서 멋 깔아주는 놈, 부잣집 자식들은 멋 깔아주는 놈도 있었고 옆에서 글씨 대신 써주는 놈도 있고 과거 시험장에 이렇게 나 뭐 좀 봐야 되는데 하면 옆에서 책 찾아주는 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었어. 아무리 전체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아, 이 새끼들 너무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술고기 나눠주고 이거 먹고 좀 봐주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 이렇게. 유복이 속으로는 그래도 아야씨 들떨어진 놈 그래도 반가워해서 옆으로 갔대.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이를 보고 벌컥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거지놈이 얼로 들어와. 저놈 잡아내.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왔으니까 빨리 쫓아내. 너무 분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에 가서 거적을 깔고 있었어. 여기 이제 구석탱이에 가서 이제 시험 볼 준비하고 있었어. 이윽고 글 제목이 내어 걸렸다. 한 번 보고 한숨에 쫙 글을 쓰고 여관으로 돌아와 방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소연, 김평 이 두 놈들은 겨우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방을 기다릴 염치가 없었던지 곧 출발해서 내려간다. 지가 시험 본 것도 아니니까 약간 좀 민망하고 쪽팔려서 내려갔나 봐요. 졸려 죽겠지? 괜찮아. 요거 하고 조금 쉴 거니까. 너무 졸리면 혀라도 깨물어. 아니면은 옆에 친구한테 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달라고 그래. 잠이 번쩍 깰걸? 친구들이 못해주겠다면 나한테 얘기해. 저도 못할 거예요. 이때 호장 부부와 옥련, 경옥, 경란이 나와서 영접했다. 어떤 나쁜 년들이지.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그 두 놈이 널리 친구를 청하며 흥청댔다. 그때 경패가 두 사람이 과거 갔다 무사히 돌아온 거를 알고 행여나 우리 남편 과거 보는 장소에서 만나봤는가
소식을 들으러 갔는데 들러오는 소리가 있었다. 유소연이 김평이 바깥에서 호장하는 호장에게 야 유복이란 놈을 과거 시험 보는 장에서 만나서 내가 쫓아냈어. 잘하셨습니다.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낭자는 그 짓거리는 말을 듣고 우리 남편 과거 보는 장소에 간 거는 알았지만 저놈들이 그렇게 못되게 했다고 괘씸하기 짝이 없었고 집에 와서 탄식하면서 말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적당히 하지. 세상에 몹쓸 놈들이 있구나. 낭군이 타인과 달리 찾아갔으면 같이 과거라도 보지. 남의 앞에서 모욕이나 주다니. 우리 남편인들 오죽이나 분통이 터졌겠는가. 11번 하러 갑시다. 내가 싫으면 그냥 냅두기라도 하지. 깽판 놓고 있지. 11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도와달라 그랬어? 돈 달라 그랬어? 깽판이나 놓지 말아야지 이 나쁜 놈아. 11번의 답은 4번. 잘했어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겨죽을 쑤어놓고 먹으려고 하나 목이 메어 못 먹고 하늘을 우러러 축원했다. 하늘이시여 1월 해와 달은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 남편 몸이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요. 낭자는 몹시 서러워했다. 유복이가 걸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합격자 발표. 이날 전하께서 시험관을 데리고 글을 고르시더니 유복이 글 갑자기 보더니 대박. 만고의 충효를 겸했어. 만 문장 중에 최고야. 비밀이 봉한 것을 뜯어봤더니 얘 누구래?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천 신유복이라고 써있었다. 당장이 유복이를 대궐로 입시시켜라. 하교를 전달하고 전명사할에게 명령을 내리셨었다. 9번 볼게요. 순간적으로 장면이 전화해서 사건이 환상적이야? 이 글 읽으면서 막 환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없죠. 탈락. 서술자가 빨간색으로 밑줄.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거 뭐예요? 편집자 전문평이야. 엄청 여러 군데 있었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여기 꼬불꼬불 밑줄.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여 다른 말로 시점이 전환되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졸업하실 때까지 시점 바뀌는 소설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 없고요. 인물의 외양 과장되게 묘사한 부분도 없고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도 딱히 있지 않지. 그냥 악질인 거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10번 했고요. 11번 했고요. 오케이. 12번 마무리 진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살펴봅시다.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 영웅이 난 줄 알았다라는 스님의 말에서 유복이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애구나. 적강한 인물이구나. 맞죠? 떠돌아다니던 유복이가 여자 중에 군자인 경패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합니다. 괜찮죠? 호장 부부에 의해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도와줬어. 그쵸? 3번 틀리지. 20이 될 때까지 절에서 내려오지 말라. 원강대사한테 글을 배운다. 오케이. 과거 시험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장원급제하고 전하의 명령으로 대궐에 입시 들어가게 되었다. 맞죠? 틀린 건 3번 데스카. 10분만 쉬었다 할게요.